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주말인 내일 신고된 서울 시내 집회는 1,15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147건만 100명 이상 모인다고 하거나 금지구역에 모인다고 해서 집회 금지가 통보됐습니다. 허가된 집회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해산 조치됩니다. 또 특별여행주의보는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됐습니다. 당국은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47명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영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련됐다는 진술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인 변호사가 찾아와 검찰과 이야기가 됐다며 강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해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이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입수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후 접대받은 검사가 실제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에게도 수억 원을 건넸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에 대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직접 시연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무리하게 재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잠시 뒤 사실을 검증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대표 측은 최근 떠도는 정관계 로비 의혹 명단은 따로 정리한 전화번호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 5명의 펀드 사기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대표 등 구속된 주범 4명은 물론 불구속 상태인 송모 이사까지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재현 대표랑 정관계 인사 로비 아닙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3천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을 사거나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에서도 앞선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지만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언론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마치 김 대표가 실제 로비를 주도한 것처럼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 관계인들이 증거 자료를 유출해 단편적인 사실만 확대 왜곡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김 대표 측은 YTN과 통화에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영업활동은 했지만 안 되는 일을 돈 주고 로비해서 해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정관계 인사 실명이 적시된 이른바 로비 명단은 김 대표가 갖고 있던 연락처 가운데 주요 인사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비 의혹을 촉발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도 정관계 인사들이 투자자와 고문단에 포함돼 있어 금융당국의 오해를 살까 봐 만든 거라며 금감원 출신 인사로부터 도움 안 될 거라는 조언을 듣고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다른 임원들 역시 로비 의혹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동열 씨가 특별히 아시는 바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어떤 특정인이 가서 혼자 하셨을 거고 그 부분들이 공유된 부분도 아니거든요. 다음 재판에는 펀드 가입자들과 금감원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펀드 사기 사건 재판도 본격 시작되면서 서로 등 돌린 피고인들의 내탓 공방은 한동안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상품의 최대 판매자인 NH투자증권의 사장이
옵티머스와의 사전 접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에 의해 졸속 심사와 판매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몰아붙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기이자 증권사 내부 부실일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정영채 NH증권 사장의 외압설을 제기했습니다. 정 사장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만남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정 사장의 앞선 국회 증언은 거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어떤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메모를 넘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옵티머스 상품 판매사로서 NH농협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발점이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옵티머스 펀드는 이례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뒤에 여러 승인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면서 외압의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견고한 투자증권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걸러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외압이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금융 사기일 뿐이라고 논란을 차단하면서 NH증권의 부실 심사를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부실하거나 아니면 부족해가지고 이 펀드를 불안전하게 판매한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번지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해서 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은 방안을. 여권 인사 개입 의혹에는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가 옵티머스 핵심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 그러면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정권 권력 비리예요? 금융 사기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 이 사장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을 정주준하고 있는 야당과 엄호를 펼치고 있는 여당의 싸움은 국감 종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단순한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들 역시 사기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단순 피해자인지는 국감장에서 밝히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내부에서 만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입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투자자 명단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진 장관 가족은 진 장관 이름으로 1억 원,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진 장관은 행안부 대변인실을 통해 거래하던 NH투자증권에서 예금이자보다 좋다는 권유를 받고 투자했으며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초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 환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CMA 이자보다 수익률이 좀 나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서 현금을 써야 됩니다. 별로. 그런데 이게 단기 상품이라서 잠깐 그냥 맡겨뒀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단순 투자했을 뿐 정관계 로비 의혹과는 상관없다는 해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뻥튀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고구마 줄기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겠습니까? 특히 진영 장관 주장대로 단순 피해자일 뿐인지는 국감장에서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직 장관과 여당 의원의 펀드 투자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순 투자였는지 아니면 문건 내용대로 정관계 로비의 흔적이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관련 결정이 적절했는지 호술한 점은 없었는지를 정부가 따져보라는 겁니다. 앞서 일부 언론이 지난 2017년 6월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670억 원대 펀드 투자를 했다며 상호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언론은 당시 전파진흥원 담당 과장이 처음 보는 상품이라며 공공기관 매출 채권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옵티머스 측이 윗분과 상의한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으로 보도되는 공공기관은 전파진흥원, 한국농어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있으니 1차적으로 정부 부처가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나 여권 관계자에 대해 살펴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이 자신에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련됐다는 진술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파문이 크게 일고 있는데 뉴이저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령 앵커.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 앞으로 이렇게 5장짜리 옥중 입장문을 전달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초 검사 출신인 A 변호사가 찾아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며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준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라임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꼭 강기정 전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진술을 작성해 수사 책임자에게 넘기면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을 수정해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조사 당시 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반말에 소리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제 검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검사들을 모아놓고 술접대를 했고 그중에 한 검사는 자기를 담당한 그 수사팀에서 자기를 조사했다. 이런 주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소개한 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A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의 담당 검사라고 적었는데요. 당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해서 소개받았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지난 5월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까지 소개했고요. 또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인 야당 정치인 등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를 밝혔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언급된 A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입장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왜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이 건너간 것처럼 진술을 하고 또 이번에는 왜 이런 입장문을 또 반대되는 내용을 공개했을까요? 예,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팀도 그 부분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강 전 수석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입장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을 보며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언론의 부풀리기식 마녀사냥 보도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경험하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런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라임 사태의 몸통이 절대 아니라며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거나 국내에 도주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앵커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 수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 내용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사실이면 이건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소름 돋는 충격입니다. 정말 김봉현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위를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뭐 이런 연락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청와대 일하는 동안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협조가 있었고 그 협조에 우리 청와대는 성심껏 다 협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뭔가 잘못된 펀드 투자를 하고 사기죄를 사기를 공모하다가 다 잡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내가 강수석 전해주라고 5천만 원 주지 않았냐,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기자들 접대하라고 1,000만 원 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싸우면 검찰이 바로 강수석께 연락을 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랬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했는데 어쩌면 이 입장문에 있는 것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닌 것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신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확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확인할 수도 없고 김봉현과 이강세 두 분은 금융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검찰에서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을 대질 실문까지 했다고 저는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줬다. 한 사람은 1,000만 원만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목적이 한 사람은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해라. 한 사람은 언론인들에게 줘라. 이렇게 했다고 여전히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강기정에게 돈을 주라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답답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 수석들도 있고 실장들도 있는데 왜 강 수석을 딱 지목을 했을까요? 저도 그것이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오늘 김봉현 씨의 그 자필 입장문을 보면 역시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기 위한 어떤 모종의 작전이 짜여져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룸사롱에서 몇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강수석을 지목하고 뭔가를 짜맞추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검찰 조직의 상당 부분이 좀 개입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확인하기 어려워서 조심스러운데요. 이 김봉현의 자필 주장에 따르면 현직 검사, 전직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들의 합작품 아닌가. 예. 혹여라도 검찰 개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현직 검사들의 어떤 조직적 움직임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그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수석에게 뭔가를 건네주려고 했다는 쪽으로 주장을 했다가 다시 또 반대되는 자필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혹시 강수석께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고소를 바로 하니까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아무튼 모든 것을 걸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의 진심이 어떻게 김봉현 씨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남부지검에서도 저의 모든 걸 걸겠다. 걸어온 싸움을 저는 피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김봉현 측도 강수석에게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그 문장 문맥을 보면 이거는 맨 처음에 보도한 신문의 왜곡 보도 때문에 그럴까요?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가 이 사건을 키웠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김봉현 씨는 이강세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 강수석을 만나고 왔으니 전달됐을 걸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전화했다. 화를 내고 전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증과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을 볼 때 김봉현의 법정 진술은 허위이고 그것을 받은 조선일보의 그리고 그 기자들의 가짜 뉴스는 분명히 확실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도 우선 뭐 이 입장문의 진위를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 인사들한테도 수억 원을 줬다. 또 내용을 더 보면 수사관들한테도 향응을 계속 베풀었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계속 여당만 검찰이 공격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은 법무부와 검찰이 빨리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봉현의 자필 서신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감찰, 검찰의 정말 법무부의 빠른 그리고 분명한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봉현 씨의 자필 내용이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직, 현직 그리고 변호사도 전직 검찰 예. 거의 지금 검찰들로 이 얘기가 검찰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확인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검찰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법무부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마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일단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강기정 수석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치인 관련해 2건의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깬 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힌 이 지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은 사과를 합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아래 형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 선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저질렀던 시민 학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육군 총장이 5.18 당시 군의 시민 진압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이른바 충정부대로 불리던 육군 병력이 차례대로 광주에 투입됐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군들이 참혹하게 진압됐습니다. 꼭 40년이 지난 뒤 육군은 당시 자행된 시민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80년 5월 18일 날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남 총장은 이어서 5.18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5.18 당시 계엄군의 시민 학살에 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질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군 차원에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가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2년 2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당시 계엄군 발포 명령자와 사격 경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발생한 사망과 상해, 실종, 집단 학살과 안매장 진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최근까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3공수여단 부대원 24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당시에 안매장이 있었고 안매장 장소를 특정한 세부 좌표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내년까지 본조사 등을 진행하고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5.18 관련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직접 표창장 제작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시연한 방법이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의 박효석 시사 유튜버가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공판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늘 묘합니다. 네. 검찰이 판사한테 막 좀 뭘 대든다고 할까요? 막 초기에 많이 심했죠. 고함도 예. 치고. 네.
판사가 또 견디다 못해서 검사한테 짜증도 내기도 하고 네네. 또 검사와 뭐 변호인단 측은 뭐 늘 싸우는 거니까 착한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사실상 검찰의 날입니다. 예. 이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물을 법정에서 현출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이런 과정인데 특히나 어제 서증조사는 통상의 서증조사와는 달리 예. 좀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판부 허용하에 변론을 겸해서 서증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극적인 단어를 검사가 예. 변론 과정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호인 측에 뭐 항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 분위기가 조금 냉랭했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표창장 위조 시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변호인단 측은 공소장에다가는 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왜 말이 달라졌냐 이런 얘기인데 한번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MS 워드에서 자르기 기능을 해서 갖다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그 표창장과 같은 모습으로 출력되지는 않을 거다. 예.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아주 간단한 문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상을 좀 몇 가지는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네. 직인이 이제 딱 맞게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0초 시연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검사가 시연 과정에서 30초면 충분합니다라는 워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전체 표창장을 위조하는 전 과정이 30초면 충분하다. 사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이 위조했다고 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전체 과정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재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례상, 추소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데 10분이면 차릴 수 있다. 방법은 이미 다 조리가 돼 있는 배달 음식 시켜놓고 그릇을 옮겨 담는 과정만 보여주면서 거봐 참 쉽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상장을 놓고 그거를 뭐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옮겨서 그게 또 여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변환돼 가지고 또 갖다 붙이고 상당히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제 갖고 나온 건 다 만들어진 걸 갖고 나와서 그냥 붙이는 작업만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공소장은 써 있어요. 그나마도 아들 상장을 스캔을 해서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를 캡처하고 캡처한 파일을 MS 워드에 붙여놓고 그중에 하단부 직인 부분을 잘라내서 그것을 동양대 상장 서식 셀에다 집어넣어서 완성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시연한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에서 하단부를 오려내고 그것을 상장 양식에 삽입하는 그 과정만 부분적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돼 있는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양식의 어떤 작업 틀에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동양대 상장 서식에다가 그 이미지 파일을 옮겨다 갖다 붙이려면 크기가 갑자기 커서 빠져나가거나 안 맞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상장을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과 타임라인대로 한 번쯤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상장 서식 파일에 하단부에 총장님 직인.jpg라고 이름 붙여진 이른바 직인 파일을 삽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 표가 셀이 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한 페이지에 만들고 그리고 상장 양식 상단에 있는 동양대 로고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표 편집 과정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거쳐야 그나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된 그럼 겁니다. 검찰은 어제 그 부분을 미리 그럼 준비해 갖고 나온 건가요? 미리 표가 다 편집돼 있고요. 그리고 하단 이미지도 이미 다 잘라서 만들어진 상태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련 번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출력하면 넘쳐가지고 네. 벗어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해결 과정을 보여줬으면 제대로 된 시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해결 과정을 다 생략했고 이미 해결된 상태로 편집이 돼 있는 파일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인 파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장 양식 하단에 삽입했을 경우에 딱 맞춰서 삽입하면 자칫하면 이게 장수가 넘어가거든요. 한글 파일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아래 위로 누르거나 좌우로 늘려서 이 셀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집어넣을 때는 한 방에 쏙 들어갑니다. 왜 미리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됐다. 네. 지난번에 아주경제 기자가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했는데 박 선생님께서는 직접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 한 2달 전에 사실은 어제 검사가 보여준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아들 상장을 하단부를 캡처하면 아랫부분에 노란 띠가 생깁니다. 그 테두리예요, 상장 테두리. 근데 그 부분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워야 하는데 검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고 포렌식 분석 보고서나 공소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제 한 겁니다. MS 워드 자체 기능 중에 자르기 기능을 있거든요. 그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봐라 이렇게 하면 이 노란띠를 가리거나 또는 자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실제로 PC에 저장이 돼 있던 파일과 동일한 수준의 픽셀 값이라든지 배율의 파일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으나 실제 디지털 파일을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알캡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는 이런 유형의 파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품질 값이 저하돼 있다거나 아니면 파일 용량이 한 3분의 1로 팍 줄어든다거나 실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요. 그래서 알캡처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파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논증해서 반박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캡처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누구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시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총장의 직인 도장 그것이 직사각형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뭐 검찰이 할 때는 정확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에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장수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를 아래 위로 누른 겁니다. 누르면 당연히 뭐 옆으로 늘리든 아래 위로 누르든 가로 세로가 직사각형이 늘어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있었던 거예요. 왜? 표를 미리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한 번에 삽입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뭐 루트를 거치면 아무튼 딱 만들어집니다라고 증명을 한들 그게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라는 증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 최종 파일, 어떤 파일이 출력됐느냐. 지금까지 검사들이 포렌식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은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최종 파일은 PDF 파일이었습니다. PDF 파일을 출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어제 시연 과정에서는 PDF 파일 변환 절차 없이 한글 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변호인 측이 2주 뒤에 서중조사 과정에서 반박을 할 거고요. 그런데 어제 검사가 했듯이 PDF가 아닌 한글 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상장의 본문 폰트와 직인 부분의 폰트가 거꾸로 나옵니다. 실제 상장과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 상장은 직인 부분이 굵고 진하게 나오거든요.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어제 검사가 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뒤집혀서 나옵니다. 하단의 직인 부분의 폰트가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죠.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저 방식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변호인 측이 서중조사 과정에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판이 29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변호인은 그 반대로 또 시연을 해 보일 건가요? 그렇죠. 시연을 할 텐데 어쩌면 검사가 시연한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 또는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반박을 해야 할 것이고 어제 검사가 시연한 방식으로도 저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반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연을 하겠다고 했고 특히나 이 표창장 위조 여부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위조 방식, 그 타임라인과 그리고 이 컴퓨터가 해당 컴퓨터가 2013년 6월 16일에 어디에서 사용됐냐라는 거거든요. 검사는 방배동 주거지에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 측은 그 컴퓨터는 당시에 동양대에서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는 어디에서 사용되어 있는지 위치 문제를 가리는 것이 IP인데 검사는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IP로 비추어 볼 때 그날 그 컴퓨터는 방배동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동양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다른 정황들을 보면 방배동 주거지보다 동양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공유기와 IP 추출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변호인 측에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창장 위조 문제로 상당한 긴 시간을 갖다 들여가면서 증거물을 서로 제시하고 논박하고 시연을 갖다가 서로 한 번씩 이제 해보게 되는데 다음 재판 결과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일 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던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직원과 또 환자 2차 검사에서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분간 방역당국은 이틀에 한 번꼴로 해당 병원에 대해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환자인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3일 햇드락 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26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하루 뒤 5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온 환자와 직원 190여 명이 이틀 만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5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자 3명, 직원 2명입니다. 환자분들 모두 2층에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또 종사자 중 한 분은 2층의 근무자이고 또 한 분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방사선사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환자 45명, 직원 13명을 더해 모두 58명입니다. 아직 잠복기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고 동일 집단 격리 중이어서 병원 내 교차 감염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직원 13명 확진으로 의료 인력까지 부족해 간호와 감염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중앙수습대책본부에 요청을 하여서 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이 오늘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방역당국은 당분간 이틀에 한 번 병원 내 환자와 직원을 진단검사해 감염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확진자 접촉자나 부산 북구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전수검사에서는 지금까지 확진 판정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만에 처음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이동량이 늘고 있는 데다 내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이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전날 110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절반 이하인 4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최소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풍철을 맞아 최근 주말 이동량이 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던 지난 주말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비해 7.8%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11.3%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량도 직전 주말에 비해 23.3%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 뒤 처음 맞는 이번 주말, 외부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간 미뤄온 약속이나 행사, 여행 등을 다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318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10월이 가장 많은 559만여 명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11월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이번 주말부터 11월 15일까지를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최근에 감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지없이 코로나19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지역사회에 감염이 잠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음 주까지는 긴장감을 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해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 받은 것, 또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되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 이것들을 다 수사, 감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오늘 폭로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대해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과하자 보수단체들은 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또 냈습니다. 거리 두기 완화 상황에서도 집회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 방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자마자 오는 일요일 광화문 광장 부근에서 1,000명 규모 야외 예배와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 경찰에서 금지 통보를 받자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훨씬 안전한 야외 집회 및 예배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 독재를 통한 정권 안보, 정치 방역 외 어떤 합리적인 사유도 없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또 내려다가 소송 비용 문제로 이번 주 집회는 철회했습니다. 대신 한 주 미뤄 오는 25일에 집회를 진행하겠다면서 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주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해 금지 통보받은 또 다른 보수단체 자유연대 또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기각되면 따로 신고한 90명 규모의 집회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법원에 의의 신청하면서 또 90명은 따로 저희가 집회 신고를 따로 추후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천절 차량 시위를 진행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또다시 차량 99대를 동원해 행진 시위에 나섭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주말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1,159건 가운데 147건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시위는 엄정 조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거리 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첫 주말, 집회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의 대치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 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대표단이 YTN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출연해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예, 여전히 국시 거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단체 행동이었다며 국시 재응시를 요청할 상황도 아니고 사과 표명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의 대표단체인 의대협은 국가고시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전혀 뭐 휴학이나 국시 거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은 이제 의료 정책, 의료 환경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거든요. 올바른 의사가 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이 필요했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섰던 단체 행동이었던 만큼 특권 의식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은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어떤 뭐 기득권이나 특권 의식 이런 식으로 저희를 수식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이자 청년이거든요.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로 배출되는 숫자의 5배에 가까운 숫자가 내과 전문의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진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고시 거부 사태로 당장 내년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2,700명의 의료진이 부족해진 상황. 의료 공백과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한 주요 대학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는 고마운 일이지만 본인들이 나서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사과하는 것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응시하는 당사자들은 이제 학생들이고 이제 4학년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는 왜 빠져 있느냐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정부가 추진했었던, 당정청이 추진했던 그런 의료 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을 했던 것이고 그 시험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거든요. 의대생 대표들의 단독 인터뷰를 다룬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소멸 위험 지수. 고령 인구층과 가임 여성층을 토대로 해서 내는 지수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마을은 한반도에서 30년 내로 사라져버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0.2부터 1.5 이렇게 쭉 내가는데 0.2보다도 적으면 정말 사라질 위기가 가까이 왔다는 고위험 마을입니다. 0.2에서 0.5 이렇게 쭉 단계별로 나누게 됩니다. 0.5 아래를 위험 지역으로 이제 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종, 경기, 울산은 상당히 안정돼 있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 전남, 그 위가 경북입니다. 상황이 가장 나쁜 전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 군이 위기 상태, 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맨 아래쪽에 있는 고흥이 0.136, 그다음에 보성 0.166, 신안 0.162. 전남 지역은 자칫하면 마을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소멸 위기다, 위험이다, 양호하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 건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KTX나 고속도로를 과연 깔아야 될까? 왜냐하면 사람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 대도시로 가서 대도시는 주거난과 집값 상승을 겪게 됩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목표는 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지금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한 모든 사업들이 겉으로만 번지르했지 실속 없었습니다. 국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오랫동안 펴왔지만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범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시골 마을들의 문제로 자꾸 내미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뭔가 협조해야 되는데 이 체제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수십 킬로미터를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운전자는 화장실이 급해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서 현관 앞에 흰색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통로를 막고 그대로 멈춥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리는 남성,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태연하게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남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당직 근무하던 경찰이 나와 차를 살핍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요란한 음악 소리까지 나자 운전자를 찾는 겁니다. 잠시 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소변을 보려고 경찰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일단 얼굴이 좀 많이 붉었습니다. 붉고 질문에 회피하고 자꾸 그냥 자리를 이탈하기에 많이 의심되었습니다. 술 냄새도 좀 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0대 A씨. A씨는 경남 창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고 고속도로를 통해 60km 떨어진 부산까지 달아난 겁니다. 차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궁을 하니까는 대답을 안 하길래 역추적하다 보니까는 창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서는 그대로 그 부산까지 온 것으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해서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 자원입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합니다. 우리는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결국에는 한국 국민들의 식탁, 그 건강도 위협하지만 우리의 수산물 소비, 수출에도 전례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고요. 방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보다 지금 이 방류 결정 자체를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이냐, 실제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실질적인 방어막을 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방류는 2년 뒤에 시작되지만 거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전국의 어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환경성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정부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강하게 밝혔습니다. 関係者の了解なしには海洋放出は行わないというようなお約束もあるという中の下で我々進んできてまいってます。 원전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총리관저에도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努力もそういう方に行きしかねないし、また将来にわたっての漁業の展望も開けない、極めて大きな禍根を残すようなことになるという。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발표 시점은 못 박지 않으면서도 언제까지나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そうした整理を踏まえ、政府内での検討を深めた上で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いきたいと。 환경단체들은 오염수 저장 부지를 늘리는 등 충분히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도 오염수를 서둘러 바다에 버리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여론을 듣겠다고 나섰지만 내부에서 이미 처리 방향을 정한 뒤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설비 준비 등을 거쳐 2년 후쯤 실제 방류가 이뤄집니다. 이 기간 일본 정부는 악화한 국내 여론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 나라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지속적인 여론전을 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15, 16일 사이 유럽 10여 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도 한 달 사이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크게 늘면서 프랑스 병원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절반이 이미 코로나19 환자로 찼습니다. Aujourd'hui, en Île-de-France, plus de 46% des lits de réanimation sont occupés par des patients Covid. C'est 531 malades, mais ce qui est important, et y compris qui fait une différence par rapport à la première vague, c'est que c'est tout l'hôpital qui est sous pression.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 러시아, 스페인도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에 이릅니다. 유럽에서 15, 16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최다를 기록한 나라도 독일, 이탈리아, 체코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 추세라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차 확산 때의 5배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COVID-19 numbers are clearly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e are watching with great concern an increasingly rapid increase of infection rates across all the EU. 바다 건너 미국도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한 달 사이에 100만 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 명 나온 것을 비롯해 10개 주에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안정세를 보였던 아프리카에서도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다시 7% 느는 등 지구촌 곳곳이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9330님,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2071님,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해서 일부 검사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철퇴 내려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서 경찰이 표창장 위조를 시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까마님이 표창장으로 난리치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표창장 하나로 대학 가면 그 대학이 이상한 곳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키셔서 다음 주에 기분 좋은 소식들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